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첫 소식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형법상 내란죄 제외가 논란입니다. 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리인들이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고 헌법 위반 부분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말이죠. 네, 당초 국회에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 위법과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 이 두 가지를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두 차례 변론 기일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가 쟁점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네 가지 쟁점 모두 헌법과 개헌법 위반이고 계엄 선포와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한 두 가지 쟁점은요. 형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 소추 의결서에서 다룬 이 내란죄 등을 헌법 위반 사실로 판단해서 주장해서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이 형사재판으로 이 변모되고 이 재판이 길어질수록 이 국가적 위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이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 국민의힘은요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없어진 거라면서요. 이 소추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했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 짜장 없는 짜장면, 갈비 안 나온 갈비탕 등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요 연일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 논란에 대해서 국회 측 대리인단 우리는 소추 의결서의 내란 음모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서 한 글자도 변경하거나 철회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죠. 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 소추 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윤 대통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이 국회의 평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저질렀을 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판하는 것은 징계, 전학, 퇴학 등의 절차뿐이라면서 이 학폭위에서 법원에서 받아야 할 폭행죄에 대한 유무죄까지 심사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은요 공직자가 헌법, 위헌, 위법 행동을 했는지 그 행위가 직계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긴 한데 네. 여기에 관해서 비슷한 전례가 있기도 하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요. 이 뇌물과 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 소추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 소추 단장이요.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이 탄핵 재판이 형사 재판이 아니다. 일종의 징계 재판으로 이 헌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이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일타 강사다 이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건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얘기 들어보면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법을 네. 너무 잘 알아서 이러는 것 같은데 판단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판단을 받아야 할 쟁점이 줄어들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언론 보도 등을 보면요.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 탄핵 소추 쟁점 정리는 과정일 뿐 본질적으로 영향은 없다.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이런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쟁점이 줄어들면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여당은 이걸 좀 정치 쟁점화하고 공정성 시비에 대한 이런 좀 의구심을 키우면서 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이고요. 대통령 측은 시간 끌기를 위해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이 형사 재판에 적용되는 증거주의 이런 걸 주장하면서 심리를 할 경우에 심판이 진행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법리 다툼을 하는 건 재판에서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공정과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일만큼은 모두가 양측이 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갈 길이 구말립니다. 재판은 헌재가, 주장은 헌재 안에서.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이 박정희 동상입니다. 이 설치와 철거를 두고 법적 공방이 길어질지 관심입니다. 예, 여기 국가철도공단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12월 13일에 대구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요, 지난 2007년 8월에 경부고속 철도 이 대구 도심 구간이 원래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면서요, 이 철도변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이 사업비를 전액 내고 실제 사업은 대구시가 위탁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철도변 정비 공사 중에서 하나인 이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공사도 지난 2017년 10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준공 후에 도로와 광장 시설물은 대구시의 양여가 되는 거였는데요. 아직까지 최종 준공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공단은 아직까지 최종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는 공단과 정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설치된 인공 구조물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설치 공사 착수를 자제해 달라. 그리고 이 아래에 철도가 있기 때문에요. 철도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뭐 하중 같은 것도 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협의를 4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대구시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신문기일이 지난 7일에 있었는데, 근데 이 동상은 이미 지난달 21일 오후에 설치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20-1부 정경희 부장판사는 이 공사가 사실상 끝난 상황이라서 실익이 없다면서 청구인 측에 채권자 측에 신청 취지 변경을 권했습니다. 이 공단은 취지 변경을 할지 아니면 본안 소송으로 이 철거를 요구할지 등은 추후에 결정할 방침인데요. 이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 대구시 소송 대리인 측은 2017년에 광장 관리권을 대구시가 넘겨받았고 또 올 초에는 소유권 이전도 예정이 돼 있어서 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단과 협의 사항도 아니고 이 박정희 동상이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박정희 관련한 공과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 동상 자체의 찬반 논란도 많았기 때문에 법원 판단 기다렸다가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말이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동상과 관련한 돌아가는 사정들을 보면 중대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 행정국 공무원 3인 1조가 오후 6시부터 이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동상 인근에 차량을 세워놓고 불침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CCTV가 4대가 더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아예 감시초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요, 이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공무원 노조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상을 지키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발상인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비판글이 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동상에 누가 해를 끼칠까 봐 과보호로 이 전전긍긍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감을 받지 못하고 이 조형물을 세웠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철거 등을 두고 이 법적 공방이 길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이 호흡기 질환 우려가 높은데요. 특히 올해는 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 이후에 환자가 제일 많다지요? 네, 최근 발생 통계를 보면요, 2024년 49주차,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에 인플루엔자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의사 환자는요, 외래 환자 1000명당 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는 13.6명, 그리고 12월 셋째 주에는 31.3명이었는데요. 마지막 주에는 1000명당 73.9명으로 4주 동안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외래 환자 1000명당 86.2명을 보인 2016년 이후로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외래 환자 절반이 인플루엔자 환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만 52주차 12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13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들이 1000명당 151.3명으로 가장 환자가 많았고요. 17세에서 12세 그리고 19세에서 49세 순으로 많았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요, 12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H1N1 A형 그리고 H3N2 A형이 가장 많았고요. B형도 나왔습니다. A형 두 개가 동시에 유행을 잘 하지 않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형 인플루엔자는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특징인데요. 이 고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도 갑자기 걷지 못한다, 기절했다 같은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다고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조심하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부 노령층이나 사람들한테는 유아들, 네. 유아들 비롯해서 국가 예방 접종 사업 대상자들한테는 무료로 지금 예방 접종을 하고 있지요. 네. 지금 봐서는 그렇지 않은 예방 접종 아직 안 하신 분들 나는 건강하니까 하지 말고 아무래도 예방 접종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A형 인플루엔자는요, 보통 겨울 초반에서 이 봄 초반까지 유행을 하고 또 B형은 봄 초반 이후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유행을 하고 있으니 지금 한번 걸렸다고 해도 또 걸릴 수 있다라고 의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좀 권하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인플루엔자 이 예방 접종률이 조금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걸렸을 때 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점을 대비를 해서 접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곧 설도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요. 모두가 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